안녕하세요. 오늘 자유언론은 이론에 대해 소개할 김정일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유언론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익숙한 주제일 겁니다.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대표적으로 자유언론은 이론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언론인들과 미디어 조직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언론이 정부와 권력에 대한 정찰견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런 믿음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등장했을까요? 언론 자유의 역사는 종종 감춰져 있고 또 미디어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데요. 존 케이는 언론 자유는 근현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성된 독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에 대해 요구한 것은 영국, 미국, 그리고 이어 다른 유럽으로 정치적 혁명과 함께 발생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17세기 영국혁명, 18세기에는 미국혁명, 그리고 18세기 말에는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과 함께 발전해 왔다는 거죠. 먼저 영국에선 윌리엄 왈윈과 존 밀턴의 17세기 저서들이 있습니다. 이 중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가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미국은 그 후 18세기 인지세가 사라지고 권리정전의 수정헌법 제1조의 성립으로 언론의 자유를 획득했고요. 이후 프랑스에서는 아레오파지티카를 차용한 저서들이 등장하며 프랑스 혁명을 함께했습니다. 이렇듯 자유로운 언론에 대한 태동들이 시작이 됐고, 이 책이 바로 영국에서 자유 언론에 대한 시초가 되었던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입니다. 지금도 많은 언론인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미국에서는 First Amendment, 즉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도 제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헌법 1조가 성립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더 나은 미디어 시스템을 만들었느냐에는 다양한 반박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더욱 큰 권력을 이미 상업적인 회사들과 엘리트 미디어 집단에게 부여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첫 번째 요구들이 지난 후 19세기 중반의 영국에서는 제4의 권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개념은 곧 언론기관은 정보를 전달하고 퍼뜨림으로써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것에 비길 만한 큰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자유언론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가 자유시장에서의 출판할 자유를 기반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모두를 함축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역할로서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둘째, 정부를 감시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 셋째, 공론을 형성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언론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봉사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찰견 역할을 맡긴 거죠. 그러나 이런 미디어의 역할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로 미디어가 엘리트 그룹에 의해 지배되고 또 지배 이데올로기를 학습 또는 선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비판에 자유언론이론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K는 지금부터 제시할 4가지 논쟁들이 이 언론의 자유를 변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째, 이론적 방어, 둘째, 개인의 권리, 셋째, 공리주의적 관점, 넷째, 진실의 추구,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론적 방어 부분입니다. 이는 존 밀턴이 강조했던 점인데요. 어차피 정부의 완전한 언론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 국교인 기독교인의 재량인 자유의지로 생각할 힘을 빼앗아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너무 불건전한 매체들은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언론 이론이 개인의 권리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럽과 미국의 사상가들이 소개되죠. 이러한 사상가들로 인해 개인은 그들 스스로를 위해 어떤 선택이든 할 권리를 주어졌을 뿐 아니라 정부와 일치하지 않는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리주의적 관점인데요.
공리주의자들은 언론의 자유가 부패를 막고 법을 확립함으로써 대다수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공리주의의 아버지인 제레미 벤담이 유명하겠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문구도 같이 유명하고요. 이들은 정부의 검열이 대다수의 행복 추구를 방해해서 결국 사회의 행복의 총량이 줄 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자유언론은 부패를 막기 때문에 행복 총량을 증진시킨다고도 말했죠. 마지막으로 진실의 획득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본문의 저자인 19세기 존 스튜어트 밀이 등장하게 됩니다. 밀은 자유론에서 언론 활동이 왜 제한되면 안 되는지를 진실의 획득을 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바로 시민들의 제한되지 않은 토론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밀의 주장은 지금부터 본문에서 분석할 그 19세기 역작 자유론의 제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밀은 19세기 자유언론의 옹호를 주장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본문을 확인해 보시죠. 밀은 자유론의 2장에서 가장 먼저 언론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로써 국민이 정부를 계속 견제하게 한다는 거죠. 또 사상의 자유는 읽고 쓸 자유를 의미한다며 한 명의 의견이라도 침묵하게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절대악이라고 표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시된 의견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고 또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더 강력한 진실이 나타나게 돕는다는 거죠. 둘째로는 이론과 실제는 다르고 이 모든 가능성들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의 확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의 표명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완전한 토론은 불가능하고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대 의견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선조들은 모두 제약 없는 토론을 옹호했다며 여기서 잘못된 의견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진실보다는 죽은 도그마가 우리를 위협하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진실로 믿을 때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박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옹호자와 반대자들의 균형에서 진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박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옹호자와 반대자들의 균형에서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의견의 다양성은 오직 모든 진실의 부분에 대한 노출로 일어납니다. 이 진실의 부분은 상식이 아닌 부분적 진실의 일부를 포함하죠. 그에 따르면 진실의 모든 면들의 공정한 싸움의 기회로 의견의 다양성을 제치할 수 있고 이는 곧 경쟁적 논쟁이 됩니다. 또 이 의견들은 모든 부분 진실들을 포함하게 되죠. 또 이들이 모여 우리는 진정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지만 모든 의견이 정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제3자들은 여기에서도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그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용인할 수 없는 악은 두 가지 부분적 진실을 내보내지 않는 게 아니라 한쪽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그 가능성 자체를 얘기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왜 인류를 위하여 의견이 묵살당하면 안 되는지가 4가지로 정리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언젠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다음으로 표현하지 못한 의견이 적어도 부분적 진실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셋째로는 그 의견이 완전한 진실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신념이 그 스스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밀의 이러한 주장은 맥케일이 주장한 4가지 언론이론의 자유언론 이론주의의 주장과 일치하는데요. 여기서 특히 자기검열의 과정에서 진실은 모든 오류를 딛고 승리한다며 사상시장에서의 자유를 매우 강조합니다. 여기선 개인의 자율적 언론기관의 소유를 독려하고 정부에 대한 어떤 언론에 대한 통제도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완전한 사상의 시장 경쟁을 창조하는 거죠. 문제는 이 이론에서 발생한 논쟁입니다. 이 이론은 이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어울리지 않고 현재 같은 미디어가 대기업이 되었을 때 과연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의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결론으로 가보죠. 그러나 진실은 과연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진실을 획득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진실의 발견은 과연 모든 개인의 표현에 있는 걸까요? 또 미디어 시스템은 이미 너무 자본주의에서 이익을 따라가고 이용자들의 흥미에 맞는 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생각했던 진실은 하나였지만 현대는 너무나 다양한 셀 수 없는 진실들이 있는데요. 과연 아직도 그 하나의 진실이 간극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유언론의 이론의 한계로는 19세기와 현대 사이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그 괴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5가지 맹점이 등장하게 되죠. 첫째로 산업 구조에 대한 인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나 조직의 자기 검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가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 이루어졌던 직접 민주주의의 친밀성과 직접성을 재현할 거라는 순진함입니다. 셋째는 공적으로 모든 의견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필연성을 간과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의사소통의 사적 소유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죠. 언론 대기업 혹은 언론 부호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커진 현재의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언론을 열망하는 옹호자들이 과연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의문점 가운데서도 우리가 21세기 현재 19세기의 자유언론 이론에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생각할 필요에 대해 시장 자유자들이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또 디지털화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들이 미디어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 새로운 미디어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같은 수평적 매체의 발전에도 프로그램의 소프트 혹은 하드웨어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자체가 진정한 평등의 세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젠 당연해진 세계화가 인터넷으로 인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모든 제작자와 이용자들은 거대 기업에 대한 공포가 없어진 거죠. 또 신장 진보주의자들은 글로벌화로 인해 미디어 기업들이 개인의 선택을 막고 그들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채널이 있음에도 이들이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동등하게 다룬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소유의 다양성은 전 세계적으로 늘었지만 언론 대기업의 문제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미디어의 독점을 정부가 규제해서 막아야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자유언론 이론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자유언론 이론은 지금까지 다시 다양하게 해석되고 다양한 맥락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언론 이론을 살펴본 김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